오늘은 전체 다를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현재 전체적인 주시장하고 경제 시스템에서 있는 뭐 심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요소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이제 장 후반부 들어서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지금 약간 경계선 언저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어, 일단 이게 나스닥 지수의 기술적 지표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RSI고 MACD거든요. 이 DMI는 이제 요번엔 잊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단이 여기 이렇게 기준 레벨 70레벨 윗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고원저리까지 오면 이렇게 맞고 머리를 두들겨 맞고 조정받는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단 올라오면서 두들겨 맞고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두들겨 맞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단 올라가서 여기 요거 돌파하고 나서 상단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진 않았지만 상승 강도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죠. 여기도 여기 상단을 치고 물론 여기 직전에 상단 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긴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올라간 강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거로는 보입니다. 이거 CNN 비즈니스의 필링 그리드인데 최근 추세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와 있긴 합니다. 지금 강도가 살짝 줄긴 했는데 이게 꼭 그 정점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기보단 그 언저리에 와 있는 것 같긴 하다. 여기 이제 기술 지표하고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는 좀 버겁다. 어떤 형태로든 약간 쉬어가거나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몇건 다른 건데 이게 그 메가하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주식만 추적하는 ETF하고요. 그다음에 중형주 추적하는 거, 그다음에 소형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인데 이렇게 보면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바닥에서부터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S&P 500 지수 대비 그 상승 하락의 그 상대적 강도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메가캡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이게 안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가캡이 튀는 상황 중에 중형주와 소형주는 뭐 옆으로 기고 있다가 메가캡이 쉬면서 얘 두 개가 올라가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메가캡이 이제 쉬었다가 다시 들릴 때 이때 이제 중형주와 소형주가 밑으로 내려오고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요 메가캡이 내려오는 상황에 중형주나 소형주가 쭉 떠받치면서 이게 항상 올라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S&P 500 지수 대비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추세를 보면 내려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중형주와 소형주가 이렇게 볼게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대형주 내려오는 강도가 S&P 500 지수 내려오는 강도보다 훨씬 더 셌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형주와 중형주가 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안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얻고 상대적으로 덜 손실을 보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는 덜 위험을 이제 부담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이제 더 강도를 높게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섹터 규모 메가급 그다음에 중형 소형의 ETF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최근 보시면 이게 올해 들어서 이게 메가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약간 따라 올라오던 중소형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최근 들리긴 했지만 살짝.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IT 쪽의 메가 기업들 있죠. 쭉 밀고 올라가면 계속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로 이동시켜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그 마찬가지로 메가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이 연두색이 뭐냐면 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 얘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별로 없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이제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주식이 밀려 내려올 때 S&P 500 지수 빨간 거거든요. 내려올 때 고배당주는 옆으로 개걸음을 쳤죠. 왔다 갔다 하면서. 메가캡은 밑으로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얘도 이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고배당주가 주식이 날아갈 때는 별로 이익을 못 보고 이제 메가 쪽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익을 보다가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쭉 메가 쪽이 내려올 때 고배당주가 버텨주고
근데 메가 쪽이 쭉 올라가면서 요게 쭉 고배당주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이제 메가보다는 덜하고 있죠. 추세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계속 날아갈지 안 나갈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향후에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가면 이 하이테크 쪽에 있는 고배당 그 메가급 기업들 있죠.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혹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밀리는 강도가 세질 거고 고배당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도 메가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건데 그것도 이 메가 쪽 강세를 보이는 것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고 약간 쉼을 보이는 유시가 되면 그때는 중소형주 패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메가 쪽이 올라가게 되면 메가 쪽을 줄이고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은 그 고배당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다시 조금 맞추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건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경기 수축이 올 하반기나 내년에 발생한다 그러면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실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게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용 스타일이나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포트폴리오 안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주식 포션만 돌릴 때는 이런 형태로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건 신용 대출이거든요. 그 소비자 신용 대출인데 모기지 빠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 관련 대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발빙하고 그러니까 난 리발빙이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 뭐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하고 마이너스 통장 아닌 거,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나눠진 건데 보시면 최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약간씩 즉 중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증가 강도가.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높은 폭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많이 대출을 받다가 최근은 그 강도가 살짝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직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당장 생각하시기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약간 둔화되고 있다. 자금 대출 신용 팽창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서.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난번에 가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은행의 그 대출 기준을 추세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강화하고 있다는 건 이미 보여드렸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국의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아직 미국의 모기지 대출의 어떤 뭐 연체 시그널이라든가 혹은 DSR이 뭐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거나 이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전에 한 5.23% 든 게 지금 6월 8일자로 보면 6.71 요거는 30년짜리고요. 15년짜리는 4.38이 든 게 6.07이니까 한 2% 조금 넘는 2% 전후 정도의 금리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게 추세로 놓고 보면 직전에 2008년도 언저리까지 올라온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이전에 이 정도의 모기지 금리를 낸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DSR이나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있는 사람이 당장 어떤 연체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패턴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택을 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임대료가 30%에 육박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데이터를. 무디스 연구보고였나요? 그것처럼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신용대출, 좀 전에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었고 이건 신용대출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리스 같은데 연체율이네. 이자율은 1년 전에 비해서 뭐 한 3% 전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 육박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전에도 2, 3%, 한 6%에서 5% 전후 정도 움직이네요. 적지 않은 규모의 크레딧 카드 대출이고 이게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신용대출 부분, 가계 신용대출 부분 연체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좀씩 들리기 시작했고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가 지금 현재 그 좀 녹록치 않다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견디는 사람이 지금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는 걸 거고 견디곤 있는데 점점점 소진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미국의 그 저축액을 보면 쭉 빠졌다가 지금 저축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는 얘기는 소진할 수 있는 만큼 쭉 빠졌다는 거죠. 많이 쌓여있던 돈들이. 그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월세 내고 뭐 물가 높아가지고 힘들고 이자율 높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축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영역에서 저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라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쪽으로 있는데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 연체로 가는 그런 패턴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총량으로 놓고 보면 가계 소비라고 하는 총량으로 놓고 보면 해고의 숫자가 고용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전체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숫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새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 고용의 숫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메꿔주는 숫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실업률이 연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뭐 지금 3.7로 잠깐 반등했죠. 그게 뭐 4.3 이렇게 계속 고용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리고 그 와중에 실업률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전체 고용 숫자가 줄기 시작하면 미국의 총량으로 보는 그 가계 소비 지출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가계 소비, 그러니까 가계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데이터입니다. 컨퍼런스 보드하고 그 미시건 심리지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심리지수 이 세 가지가 그나마 좀 볼만한 중요한 거고 나머지 뭐 기업 쪽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내려왔다 반등했다를 반복하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할 시기에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진 거예요. 이 추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강도가 밑으로 빠지는 형태로 지금 터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내려오는 패턴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초입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미시건 심리지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쭉 추세로 내려오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왔다가 살짝 들리고 밑으로 쭉 빠졌어요. 이것도 지금 컨퍼런스 보드가 패턴이 비슷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에도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그리고 반등 강도가 약하면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거 아니야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빨간 거는 좀 전에 봤던 컨퍼런스 보드고 요 파란 게 자영업자들 심리지수거든요. 얘는 지금 살아나질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깨져 있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했다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지금 심리지수가 살짝 이게 자영업자 심리는 아예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봐야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살짝 반짝해서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꺼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보게 만드는 그런 패턴입니다. 유럽의 소비자 심리, 유럽의 ESI인데요. 이거는 ESI는 소비자 심리지수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사업자 심리지수도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ESI가. 요 밑에 파란 게 ESI입니다. 얘가 2023년도 들어서 2000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2023년도 들어와서 옆으로 약간 기어졌어요. 그러더니 최근 아래로 꺾이고 있거든요. 5월달에 밑반 살짝씩 내려오다가 쭉 꺾였어요. 이거는 고용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지금 다시 악화 과정으로 터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I가 없고 요거는 이제 그 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금자들 서베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소비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소득에 대한 거하고 이 향후의 소득은 어떨 것 같아라고 물은 게 이제 최악으로 바닥을 기다가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심리 지수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고용에 대한 현재 상황은 요거거든요. 현재 생각을 보면 이게 사실 50밑에서 한참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기대치는 지금 50을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애들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젊은이들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PI하고 PPI하고 도대체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간 뒤에 경제가 살아나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투자예요. 그 다음에 요게 요 가운데 짙은 게 이게 저축이거든요. 요게 소비예요. 그러니까 더 소비할래, 더 저축할래, 더 투자할래를 묻는 건데 4분기 대비 1분기에 투자가 늘어났고요. 저축이 줄었죠. 소비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 쪽으로 약간 마음이 돌아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당 묻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감도가 좀 떨어지죠. 바로바로 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제 좋게 보는 거는 맞기는 한데 향후 1분기에 좀 지금 과거보다 위드 코로나 들어오면서 좋게 보는 건 맞는데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지금 50단 밑에서 위에 있는 게 보면 향후의 가격치 이건 뭐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심리수가 살짝 반등한 거 이외에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한 고용의 기대치가 살짝 반등한 거 요거 이외에 그렇게 심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비즈니스 쪽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개선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높아진 건 맞아요, 이번 분기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가격 지수거든요. 가격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PPI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센데 소비자 물가지 이거는 이제 재료고요. 이거는 전체 생산물이네요.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는 강도가 지금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게 PPI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자금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그러니까 결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서 지지부진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주문이거든요. 주문인데 밑에 있는 요 옅은 게 수출 주문이고요. 요게 내수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 근데 보시면 이 내수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등했다가 작년 3분기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 수출 주문이 살짝 반등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퍼센트에 지금 40% 언저리에 있어요. 요게 이익에 대한 부분하고요. 요게 파란 게 이익입니다. 옅은 색이, 짙은 색이 요게 현재 사업하는데 이제 상황은 어떠니 전반적으로 이걸 묻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전반적 느낌은 괜찮아졌지만 이익성은 지금 증가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 게 과연 뭐 소비자나 기업에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느낌을 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PMI 지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건 이알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글로벌의 PMI 지수하고 NMI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하고 제조업 지수 PMI를 종합해 놓은 건데 이거 글로벌 전체로 이제 혼합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컴포짓, 여기 컴포짓입니다. 합한 거.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고 여기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PMI 그러니까 50 밑단에서 지금 들려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쭉 괜찮아졌는데 이제 옆으로 살짝 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체 강도가 좋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 수 있죠. 굉장히 빨리 내려올 이유가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데 요것만 보면 이런데 경제 규모가 큰 쪽으로 놓고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선진국 규모로 놓고 보면 선진국은 제조업이 아래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쭉 급격히 내려가고 있죠. 요거는 서비스업 지수인데 요것도 강도가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연두색이요.
요게 이머징입니다. 이머징은 보시면 제조업 강도가 세지고 있고 이 서비스업 강도도 상당히 높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머징이고 이건 선진국이거든요.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선진국이 더 큽니다. 그리고 큰 세계 지역을 보면 이게 미국이거든요. 요거는 미국의 그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협회에서 발표하는 거고 이거는 마르키사에서 발표하는 이제 미국 지수인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아래 바닥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들려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 급등했다가 밑으로 붙어가지고 이거 50원 자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영국 유로존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보시면 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강도가 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얘가 못 올라오면 불안정해지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거든요. 이게 중국 통계당국에서 내는 거고 요게 이제 마켓에서 내는 데이터인데 통계당국에서 내는 거 제조업이 조금 약간 헤매고 있고 마켓은 살짝 50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50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방향성 타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준율 같은 거 조작 정도 가지고 사실은 경기를 부양시키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 하려니 미국하고 금리가 너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렵게 헝다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부실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조정하겠다고 뭔가 액션을 칼을 빼들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불을 또 붙이기는 그래서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지금 중국 당국이 몰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큰 경쟁으로 놓고 보면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그 간 상태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일단 반등의 성공을 일정 부분 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제조업 부분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유로 경제로 놓고 보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살아난 거 맞는데 올해 들어서 제조업이 살아나는 듯 하더니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 미국은 지금 놓고 보면 서비스업도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고 제조업은 아예 힘을 못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비스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과연 그럼 미국이 녹록하겠느냐. 그래서 미국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게 그 실질 지출이거든요. PC.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하는 PC의 실질인데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곱하기를 막 때려놨어요. 원래 데이터에. 이게 흐름을 정확히 이제 잘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를 서로 밀접하게 붙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변조된 수치입니다. 얘가 곱하기 내는 것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일단 전체 파란 거거든요. 전체가 PC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비 개인 소비 지출은.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 업종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그 제품과 관련된 것, 제품 구매가 상대적으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이게 살짝 들리긴 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약간 위로 올라오고 있는 패턴은 보이고 있어요. 제품 구매.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 건 전체고요. 이게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이건 제품이고 이제 제품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서비스 업종 금액이 점점 추세적으로는 약간 서비스 업종에 지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금액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금액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200원 저리에 있잖아요. 근데 과거 패턴을 보면 땡겨볼게요.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로 가면 얘가 200원 저리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보면 좀 더 땡겨볼까요? 이렇게 땡겨보면 얘가 200원 저리 밑에 있거나 그러니까 200원 저리 중심으로 지금 서비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으로 살짝 내려온 게 여기 200원 저리 내려온 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 일이 터진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다만 추세적으로는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제품 부분이 떠받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제품 부분 중에서 우리가 소매 판매 부분을 좀 뜯어서 보면 이게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 중에 이 빨간색이 리얼이에요. 나머지는 명목이고 이 리얼인데 리얼 중에서 우리가 소매상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말고 우리가 식당 가는 거 하고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얘가.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게 밑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거거든요. 파란 거 이거.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영역이 상대적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볼까요? 좀 길게 볼까요? 이걸로는 다 안 나타나나? 여기만 볼까요? 이게 보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 연두색. 이게 연두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입니다. 보시면 이 연두색이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도 지금 계속 잘 버티잖아요. 그러다 이제 후반부에 쭉 내려가죠. 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 구매가 상대적으로 먼저 빠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가게에 가서 뭔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 소비자들의 액션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이게 그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GDP 그 측정할 때 보면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얘가. 두 가지를 합한 건데, 그 합한 거 관련해서 전체 트렌드, 그러니까 GDP의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감률을 연율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헷갈린다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소비나 지출 이런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 강도가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심점은 제가 이제 소매 판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의 강도가 향후에 줄어들 거에 대한 전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가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유가는 사실 최근 계속 상황을 보면 사우디가 유가가 60달러, 70달러 깨지면 감산을 하잖아요. 근데 감산하는 게 지금 머리를 못 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요때 한번 감산했고 다시 감산을 또 했는데 그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지금 경기 하락을 베팅하고 있다는 거고, 구리 가격도 이제 최근 들려 올라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주가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배팅을 지금 경기 수축으로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추가적으로 잠깐 더 보면, 요거는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석유에 대해서 투기 세력들이 배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콜 패턴이 많다, 콜 쪽에 배팅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런데 콜 배팅이 많다는 얘기니까 상승 배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상승 배팅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이게 2010년도 이후에는 이게 풋 배팅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콜입니다.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 베팅 규모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투기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약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구리거든요. 구리는 지금 풋배팅 쪽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살짝 들려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투기 세력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세력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움직임들이 실제 이 현물의 움직임을 결정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아직은 공격적으로 석유라든가 하고 구리 같은 것들이 가격 상승이 위쪽으로 추세를 탈 것이다라고 하는 베팅을 하고 있는 패턴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 뭐 그 가계 대출을 쥐어짜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이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리를 해보면,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고 한 게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인 관점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글로벌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뭐 개인별로 성향을 나눠서 채권과 주식의 포지션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채권 포지션이 훨씬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식 포트폴리오 액션에서 놓고 오면 지금 메가캡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혹은 이제 주식이 조금 밀릴 때가 되지 않나, 쉬어갈 때가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 약간 메가캡 쪽에서 중소형주나 혹은 배당주 쪽,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장기든 단기든 추세적으로 향후에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패턴으로 놓고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버티고 있어도 혹시 배당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년 올 하반기 내년이나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경기 수축이 주가가 올라가다 밀려내라고 판단된다면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배당 쪽으로 일부 포트폴리오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전초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경기 수축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뭔가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경기 수축이 발생할 거라 판단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나중에 경기 수축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하반기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밀려 내려갈 때 그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더 밀어넣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제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더 기다렸다 들어갈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주식시장이 밀리게 되면 다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